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경제과 홍영만 교수입니다. 김우성 PD가 여름휴가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융당국이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전문가 모셔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은 물론이고 계량값도 올라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소외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윤영 원장님 말씀 들으시면 조금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와서 식욕도 떨어질 텐데요. 싱싱한 한 주간의 먹거리와 생생한 장바구니 물가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이르면 내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도를 더할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2금융권 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국대학교 금융 IT학부 오정근 특임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그 정부가 어쩌면 그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다 40%로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60%까지 허용해주고 있었는데. 네. 내일부터는 그 주택대출, 담보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네. 40%를 적용하면서 거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네. LTV, 비율이 40%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1세대 기준도 그 한 건의 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아마 금융당국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도 내일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LTV 40% 적용과 더불어서. 네. 좀 더 강한 조치로 지금까지는 1인당 한 건에 관해서만 그런 적용을 받았는데. 네네. 이제는 1인당이 아니고 1세대당. 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건만 담보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담대가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세대 분할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구당 한 건씩 하니까 아무래도. 네. 좀 주담대의 대출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걱정이 말이죠.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그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청년들인데요. 네. 사실 청년들의 경우에 40%만 대출을 받고. 네. 60%는 자기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은 사실상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근데 6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네. 한 10년 정도는 나머지 60% 2억 4천만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네, 3억 6천만 원이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실수요자가 40%만 대출해 줄 때 60%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네네.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선진국은 대출 한 80%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일단 청년들이 집을 20%만 자기 돈 준비하면은 샀다가 그걸 한 30년 모기로 갚아 나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좀 40%까지 낮춰버리니까 청년들은 거의 집장만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젊은이들의 그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주택 마련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꺾였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LTV DTI를 강화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줄 수밖에 없는데 하루 평균 주담 대출이 저번 달에는 2억 2,072억 원 정도 나갔는데 2,272억 원. 네. 이번 달에는 1,515억 원 정도로 크게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30% 정도 감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정부가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 2금융권으로 이제 대출이 옮겨가는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를 가져올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담대라고 해서 100%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니거든요. 네.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주담대에서 약 40% 정도만 집을 사기 위한 거고 나머지 한 60%는 그 생계가 어려워서 생경자금이라든지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 대출이라든지 혹은 이제 결혼하는 그 자녀들이 전월세 자금 대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받는 것인데 네. 이런 생계나 사업자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 같은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에서 받지 못하니까 2금융권에 가서 신용대출 받거나 혹은 심지어는 대부업으로까지 가는 이런 불상사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부담도 더 늘어날 거고요. 아, 그럼요. 네. 지금 뭐 은행에서 3~4%인데 근데 2금융권만 저축은행만 가도 20%가 넘고요. 네. 대부업에 가면 20% 후반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네. 이 부분이 좀 풍선 효과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대출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금리가 큰 뭐라 그럴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와서 이제 고정금리로 받을 거냐, 변동금리로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정금리가 또 오르다 보니까 대출 받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받는 게 좋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고정금리가 좀 올랐어요. 네. 지난 현재 고정금리가 저번 달 말에 비해서 네. 약 0.08%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네. 대체로 한 3.4%, 4.5%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변동금리를 가면 좀 위험한 것이 네.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고 네. 또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금리가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하는 총재도 금리 인상을 시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미국 금리 인상 추세라든지 한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금리가 고정금리가 조금 올랐지만은 그래도 고정금리가 낮다. 앞으로 한 적어도 미국 금리 인상 기간을 한 2~3년 정도 본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올랐지만은 그래도 고정금리가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이제 고정금리가 더 낮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최소한 금년에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의 풀린 통화를 축소할 것이라고 이미 벌써 계속 옐런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를 안 올릴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큰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지금 굉장히 주택담보 가계 대출이 많아서 가계에 부담을 네,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지만은 네. 금리를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금년 말이나 네. 내년 초 무렵부터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금융 IT학부 오정근 특임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경제공감사전입니다. 경제공감사전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새롭게 써주시는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은 대출금리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인데요. 자금을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의 배분율을 뜻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동일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을 말하고 변동금리는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서 변동하는 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통상 고정금리보다 약 1% 이상 금리가 낮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서 장기의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한 후에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강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8월의 캠페인은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 소장님 어떻게 올해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좀 일찍 다녀왔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소비 많이 하셨나요? 소비를 많이 하려고 했으나 기름값만 많이 쓰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이건 경제가 많이 좋아지겠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살충제 관련 그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뭐 한동안은 계속 살충제 계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나오고 있고 또 검출된 살충제 성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흡수가 되면 암 같은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맹독성 물질로 지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된 DDT라는 성분까지 검출이 됐는데요. 네. 해당 농장 두 곳은 직접 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아마 흙에 이 DDT 성분이 잔류하고 있었는데 닭이 이 흙을 쪼아 먹어서 검출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란에 대한 공포라고 하죠. 이 에그포비아는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부실조사 논란에 이 420개 농장에 대해서 보완 조사를 한 결과도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네. 전북에서 한 곳, 그리고 충남에서 두 곳 이렇게 해서 총 3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스론이 검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플루페녹스론이라는 성분도 계란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인데요. 지금 총 검사한 곳이 1239곳인데 이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52개로 늘어난 겁니다. 네. 오늘 추가로 걸린 농가는 일반 농가라서 부적합 일반 농가는 21개로 늘었고요. 친환경 농가는 31개 그대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검사 과정이나 인증 과정에서 관피아 즉 그 퇴직 공무원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 정부 지금까지 이제 뭐 조사한 과정이라든가 뭐 부실 조사 논란도 일었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유통 과정에서도 이런 좀 부실한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전북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계란 껍데기 성분, 계란 껍데기에 이제 생산 정보를 담는 난각 코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 난각 코드마저 없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 계란이 난각 코드 없이 얼마나 유통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는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살충제 성분 부실 검사에 이어서 유통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다. 뭐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오늘 그 정부가 또 추가적인 발표를 하면서 살충제 계란 먹어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나요? 실제로요? 네, 뭐 이런 발표 듣고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지는 좀 네. 의심스럽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그
극단 섭취자 상위 2.5%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라는 이제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서 살충제 5개 종류에 대해서 위해 평가를 했는데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식약처의 결론입니다. 극단 섭취자라는 게 뭐 몇 개를 먹으면 극단 섭취자가 되나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매일 2.6개씩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국민의 평균 섭취량이 0.56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6개면 많이 섭취하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계란 451만 개를 압류하고 또 농가로 반품된 243만 개 계란을 폐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계란 껍데기 표시를 위변조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면 지금은 이제 경고 수준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영업 정지라든가 고발로 처벌 수위를 좀 높이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계란에 대한 불안은 뭐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그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지난번에 파리 대책 때문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집을 살 때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40%로 제한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출 한도가 낮아지니까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이제 신용대출이라든가 개인사업자 대출과 같은 좀 편법 대출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목적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후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기 한 달 이전부터 미리 뭐 생계 자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신용대출을 받아두고 그 돈을 이제 주택을 살 때 쓰는 뭐 그야말로 편법 대출인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이 진홍석 금감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일부 차주들이 LTV, 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자금을 조달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좀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좀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이 방송국에 오면서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그런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금융당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현장 창구 지도라든가 아니면 뭐 은행들한테 좀 모니터링 좀 강화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가계부채 대책 자체도 이제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이잖아요. 이달 말 혹은 이제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도 이렇게 이제 편법으로 대출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이런 방안도 좀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차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요즘 주위에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 물가가 상승하고 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런 서민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인데요. 서민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민금융 서비스 창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에도 출연을 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아직 많이 잘 몰라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서민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네. 또 이제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네. 은행과 같은 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일컫는데요.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금융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융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네.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그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 이런 그 낮은 금리로 네. 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신용교육 이런 그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네. 이분들의 그 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근에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을 위한 진짜 금융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가계부채가 1,400조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네. 서민들의 삶이 이제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게 되면 네. 추가금리 1년에 추가금리 부담이 약 2조 3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2조 3천억.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덧붙여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새 정부 금융 정책의 큰 방향으로 예. 포용적 금융이 네. 주목을 받으면서 서민금융의 역할 그리고 책임감 네. 이런 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용적 금융이란 말이 뭔가요? 이게 포용한다, 이게 이렇게 껴안는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용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따뜻하게 감싼다라고 네. 이제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포용적 금융은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왔던 그런 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네. 이분들에게 재기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금융의 역할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올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7조 원으로 이제 확대하고 네. 혹시라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지원 제도가 미흡해서 네.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서 서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한 지원을 해 주시네요. 7조 원까지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처리 방안 그러니까 이제 면제를 해 준다 그러나요? 이런 걸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이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통상 연체된 지 5년이 경과돼 가지고 채무자가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이제 말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채무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이제 상환하도록 한다든지 또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해 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장기 연체로 인해서 고통받아온 분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8월 말까지 네.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약 21조 7천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각되고 네. 이걸 보유하고 있는 123만 여 명의 채무자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4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금융회사 자율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또 이제 금융 시스템 전체로 보면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채무 탕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도덕적 해이 네.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소각하게 되는 채권은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법적으로도 못 받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자연 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도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네. 그런 채무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는 네.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이번에 이제 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된 채권들을 만약에 소멸을 시켜주더라도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미래에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런 어떤 단편적인 채무 소각 이런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조속히 대기를 하려면은 네. 서민들이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대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는 네.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비롯해 가지고 네. 일자리 연계라든지 자업 네, 네.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서민들의 자활을 네.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금융 지식이 없어서 네. 또 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네. 저희들이 발로 찾아가는 그런 금융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이제 앞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대출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이게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8%인가요? 9%로 되죠? 네, 27.9%인데 정부에서 이거를 곧 24%로 낮춘다는 그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서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최고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게 되면 네. 저축은행 그런 대부업 등 서민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네. 그런 어떤 신용도가 낮고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자금 구할 곳이 없어서 불법 사금융 등에 이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 그리고 이제 연체 등으로 이렇게 얼룩진 네. 서민들의 금융 생활의 어떤 질을 네.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번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자금 공급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네. 이런 신상품 개발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어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은 신용이 낮은 서민계층들은 생활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모든 금융 서비스 받는 거를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혹시 서민들을 위한 어떤 취약계층들을 위한 좋은 상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소개해 줄 만한 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흥원에서는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운영해 왔는데 특히 이제 이런 지원 취약계층 네. 분들을 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대상을 한부모라든지 조선 그리고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주민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네,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하고 그렇습니다. 손자하고 같이 사는 그런 경우죠. 그런 가정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취약계층의 분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임차보증금 그리고 교육비 대출 상품을 신설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대출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네. 이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 제도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분들이 네. 성실하게 자금을 상환하면은 실손 의료보험을 지원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금융회사에 적금을 들지 않습니까? 네. 이 적금이 만기 시에 진흥원에서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드리는 이런 지원제도를 도입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그 지원제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세심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이 서민들이라는 게 굉장히 생활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여기 가서 이거 지원받고 저기 가서 지원받고 하지 않고 그런 그 배려 같은 거는 어떻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좀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게 된 한 가지 그 큰 목적이 네. 여러 군데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받는지 몰라가지고 네.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네. 간편하게 받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종합상담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 상품이라든지 네. 이런 그 비금융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한 곳에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서민금융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네. 대출보다는 네. 복지 지원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복지의 대상이 되는 서민들을 지자체로 연계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지원에 특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지원을 하시려면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무소에 오시면 네.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복지 지원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까?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네. 종합상담 창구는 저희가 3곳 네. 서울 중구하고 강남구, 네. 부산에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통합지원센터 네. 전국에 36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6개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청 소재지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 네. 광역시나 이런 부분에 다 유치되어 있고요. 네. 올해 안으로 지금 40곳 이상으로 네.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 언제 출발을 했죠? 작년 9월 23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게 내방하신 손님들이라고 그럴까요? 한 몇 분 정도 오셨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통상 네. 이제 신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 네. 그런 게 연간 한 20만 명 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용 채무 조정이죠. 네.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연간 한 10만 명 네.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서민들 중에서 야, 나도 한번 가서 상담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합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네. 통합 콜센터 네. 1397번인데요. 1397. 네, 1397입니다. 네. 이쪽으로 문의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36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서민들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점들을 노려서 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을 좀 서민분들께서는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사기, 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서민금융지원센터 명칭을 이제 도용을 해가지고 예.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 꼭 기억만 하시면 될 것이 서민금융 상품은 전화로 네.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셨으면은 네. 이것은 이를 사칭한 네.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화나 온라인상으로는 절대 상담을 받지 마시고 네. 서민금융기관 그리고 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네. 안전하겠고요. 혹시 이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네. 1397에서 상담 받으시거나 금융감독원 네. 상담전화 1332를 통해서 1332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1337로 전화를 하시면 1397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신고를 하실 분들은 1331번으로 전화하시면 네, 됩니다. 1332번으로 1332번으로요.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서민금융 지원의 총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올해 서민금융 지원 큰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어느 쪽으로 지금 가져가실 생각인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용적 금융 네.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까지 제도권 금융
에서 그 소외되신 분들을 그 사각지대 없이 네. 이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그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네. 예를 들어서 금융채무 불이행에 계시다든가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런 그 사항들이 절대 그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흔히 이걸 이제 병에 비유를 하는데요. 네. 병에 걸리면 자꾸 그렇죠. 알리고, 자꾸 알리라고 네, 그러죠. 알리고 네. 이제 이런 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빨리 이런 게 있으면 초기에 그 어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네. 이런 그 공인기관으로 오셔가지고 네. 상담을 받으시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여간 서민금융진흥원을 자주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윤영 원장님은 금융권에서 가장 소통 잘하는 리더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직원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세요, 보통 때?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자주 이제 만납니다. 우선 시간이 네. 되면은 이제 저녁이라도 같이 오고. 네. 특히 이제 누구 뭐 결제 서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네. 이제 직원들도 다 같이 네. 들어와가지고. 꼭 네. 뭐 부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네. 그런 걸 하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님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생생하고 싱싱한 한 주간의 먹거리 경제, 장바구니 물가도 알아보고 알짜 정보도 얻어가는 코너입니다. 생생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을지훈련기간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계란 사태를 보면서 식품 안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주 정부의 공식적인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살충제 계란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요일에 있었던 계란 발표는 농식품부와 시약처가 15일부터 18일까지 1239개 계란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이 중에 일반 농가 18곳과 친환경 농가 31곳 해서 총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환경 농가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친환경 농가는 아무래도 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네. 이 마크를 부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반 계란보다는 가격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선호하는 편이 있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오후 2시 기준으로 하니까 52개 곳이 이제 3개 더 추가되었다고 보이고요. 네. 이 농장의 계란이 판매업체 1000여 곳을 추적 조사해가지고 지금 보관 중인 계란은 모두 압류 폐기 조치하였고요. 네. 적합 판정을 받은 나머지 계란은 시중 유통을 허락한 상황입니다. 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네. 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금을 받고 일반 가격보다 이 가격대가 있는데 네. 이 조사를 해보니 친환경 농장이라고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농식품부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선진국형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는 것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고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닭과 계란에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선진국형 동물복지 농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동물복지라는 거는 이 사육부터 도축까지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 네, 네. 네, 키울 때도 가축이 본연의 습성에 따라 키우는 거고 또 도축할 때도 최대한 고통을 적게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초점이 동물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이번 이슈로 밝혀진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동물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사람한테도 더 좋다. 네, 그런 맞아요. 얘기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자면 닭이 문제되었으니까 네. 닭은 이 진드기가 붙으면 몸에 그 가렵겠죠. 모래를 끼워서 네. 목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가가 닭을 좁은 닭장에서 키우기 때문에 모래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또 환경은 더러우니까 진드기들이 더 많이 생겨서 살충제를 쳐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대책 가운데서 그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력 추적 관리라는 것은 생산, 유통,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건데요. 네. 이 제도를 통해서 안정성과 같은 오늘처럼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품목을 추적해서 원인 규명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마트에 가면은 소고기나 수산물 바코드에 스티커 형태로 이력 번호가 뭐 12자리, 13자리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이 번호를 통해서 상품 정보와 더불어서 생산자, 가공, 유통업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이 축산물 이력제는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네. 그 대상이 아직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닭이나 계란에 대한 문제 대응이 조금씩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정부가 이 대상을 닭과 계란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거를 완전하게 이게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정부가 대책 마련은 다 된 것 같진 않고요. 저도 네. 차츰 전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채소류 쪽에 물가 동향 같은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란이 문제되는 만큼 계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림세 보일 것 같은데요. 계란이 네. 내려간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 AI가 끝나고 산란계 마리수가 점차 회복하고 있어서 네. 최근 계란 가격은 한 판에 7,500원 선까지 하락했었어요. 네, 네, 소비가 이제 점점 또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날도 선선해지고 해서 계란 외에도 채소류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파로 이번 주 기상 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하우스, 노지 재배분 출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좀 내려가겠고 다른 채소류도 차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르는 품목은 없나요? 네, 오르는 품목은 학교 개학에 영향을 받은 품목이 몇 개 있어요. 네. 개학을 하면은 급식업체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 네. 주에는 시금치가 조금 오르겠습니다. 시금치요? 네, 왜냐하면 이 폭염으로 좀 시들거나 고사한 시금치가 많은데 네. 아직 출하량이 채 회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업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름세 보이겠고요. 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주산지인 강원도 평창과 정선 지방에 이번 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요. 네. 이 비가 내리면 그만큼 출하 작업이 지연되는데 그래서 시장 물량이 좀 부족하겠고 이번 주 가격이 살짝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금치 가격 올라가면은 가을 소풍 때 김밥 싸야 되는데 김밥 가격 조금 올라가겠네요. 그걸 빼고 다른 걸 대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이 보면은 기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보니까 날씨가 어때서 내려간다, 날씨가 어때서 올라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오늘은 1시간 내내 계란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의 소통 노력에 만족해 할 것 같은데요. 행사 말미에 김정숙 여사께서 말씀하신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생생경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